영상 보면 끔찍합니다. 여기 마을이 있었던 곳이래요.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걸 막 쓸어버리고 건물이 떠다니고 사망자가 3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냐는 아닌 것 같고요. 지진은 발생할 겁니다. 지금 보는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여기저기 휴대폰에서 삑삑삑삑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지진인 걸 확인하자마자 해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과학 칼럼니스트 이덕식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지진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벌써 2만 1,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예견하기로는 그 실종자들이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 잔해에 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좀 최악의 경우에는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구조를 더 서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7.8이면은 커다란 지진 맞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유사일에 이런 지진 없었다 정도의 지진은 아니거든요. 사망자가 발생한 건 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진원의 깊이가 얕았어요. 약 18km 아래쪽에서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도라고 하는 개념과 규모를 알아야 됩니다. 규모가 7.8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각이 부러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지진의 총 에너지가 이 정도 크기였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어떤 지역에서 느껴지는 그 진동의 크기는 진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똑같은 에너지가 나왔더라도 한 40km, 50km 깊은 곳에서 발생한 것과 20km도 안 되는 얕은 곳에서 발생했을 때 위쪽의 진동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얕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지 표면의 움직임이 좀 컸습니다. 이게 하나가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구 밀집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요, 1960년에 칠레 앞바다에서 관측 사상 최고로 강한 지진이 한번 생겼었습니다. 그때 규모가 9.5입니다. 야,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1,000명 정도였거든요. 생각보다 적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칠레의 수도와의 거리도 상당히 멀었습니다. 도시와 얼마나 거리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단순히 규모와 다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튀르키예 지역이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긴 한데 건축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건 누가 봐도 좀 부실공사다 하는 것들이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좀 무너졌다. 정리하자면 진원의 깊이가 얕았고요. 또 인구가 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었고, 부실공사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건물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만 보면 알 수 있겠듯이 그 잔해에 많이 묻힌 거죠. 일단 하나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는 상식 중에 하나는, 아까 규모와 진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모가 1 차이가 나면 총 에너지가 3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웬 32배야? 뜬금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규모가 2 차이가 나게 되면 32배의 또 32배 차이가 나겠죠. 그게 1024배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예를 들면 규모가 6인 지진과 규모가 8인 지진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총 에너지는 1000배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났었던 규모 7.8 정도 지진이면 실제로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규모였고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큰 규모의 지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얼마가 있었는지를 역사의 기록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4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인도양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마트라 섬에서도 굉장히 많이 죽었고 태국에서도 쓰나미 때문에 많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규모가 9.1에서 9.3 정도로 보입니다. 그때 사망자가 혹시 아십니까? 3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30만,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했죠. 저는 이 당시에 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다가 지진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봉사활동으로 가시는 분들을 따라서 좀 같이 갔었는데 좀 충격받기도 했었습니다. 관광지를 간 게 아니고 오히려 어촌 마을을 가봤는데 여기 마을이 있었던 곳이래요.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목조 건물들은 그냥 사라졌어요. 여기가 어촌 마을이었다는데 너무나 평화롭고 바다는 여전히 파랗고 하늘에 정말 갈매기들 날아다니고, 그런데 그냥 나무 조각밖에 없습니다. 시신들도 좀 있었고요. 딱 그 허허벌판 같은 그냥 잔해들로 수북한 공간에 한 2채 정도의 집이 서 있는데 그것만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피해가 컸느냐? 목조 집들이, 어촌 마을들이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닥칠 때 다 무너진 거고, 그때 물에 빠진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망을 해서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끔찍한 과거를 통해서 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너무 익숙한
도호쿠 대지진이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을 파괴하게 만들었던 그 도호쿠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규모가 9.1이었습니다. 9.0에서 9.1로 봅니다. 이때 직접적인 사망자가 2만 명이 안 됐습니다. 1.8만 명 정도. 쓰나미의 크기는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이제 느낌이 오시죠? 내진 설계도 잘 되어 있는 일본이기도 하고요. 사실 방벽들이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잦다 보니까 쓰나미를 대비하기 위한 방벽들이 있었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영상 보면 끔찍합니다. 그 방벽을 넘어설 정도로 바닷물이 막 들이쳐요. 한번 파도가 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수위가 쭉 하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막 쓸어버리고 건물이 떠다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나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안전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요. 지진 그 자체로 땅 속으로 빠진다, 건물이 무너진다도 있었지만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특히나 이제 수도 같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공간 전체가 폐허가 된다고 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도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역 위성 도시에 대지진이 발생하고 피해가 집중됐다. 그럼 도쿄의 인프라를 가지고 거기를 구조도 하고 수분도 공급하고 식량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도쿄가 그렇게 파괴가 되고 화재가 여기저기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조차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 복구가 오래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지진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금 살아 계십니다. 빠르게 이제 사실 구조 작업이 시작되어야 되고 2023년이잖아요.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든 인프라가 동시에 파괴가 되다 보니까 접근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져 있기도 하고 시리아 쪽은 실제 구조 작업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지진도 생각하겠지만 그 이후에 구조 활동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생명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은 화산이랑 다르게 징조가 거의 없습니다. 화산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분화를 할 때는 땅을 뚫고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구구구구구 흔들면서 나오게 돼요. 진짜 직전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진은요, 첫 번째 지진의 활동이 기록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흔들림이 시작되는 그 에스파가 도달하는 데까지의 간격을 보시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우에는 거의 징조 없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멀리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진파는 기록될 정도의 작은 흔들림, 이걸 동물들이 느낀다고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느끼지만 예를 들면 이 건물 어딘가 살고 있는 쥐들이라든가 새들이라든가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체가 흔들리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네, 무섭네 그러면서 일제히 날아오른다든가 이런 현상들은 언제나는 아니지만 관측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전에, 1시간 전에, 1년 전에, 하루 전에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인도양 대진과 도호쿠 대진이 전부 다 쓰나미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 바다 저 먼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를 조기 경보는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전에 알아낸 건 불가능하지만 일단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경고를 뿌리는 건 가능해요. 그럼 지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대비할 시간이 최소 10초 혹은 1분 가까이 만약에 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런 조기 경보가 중요한데요. 지진 경보가 왔을 때 여기저기 휴대폰에서 삑삑삑삑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 보고 지진인 걸 확인하자마자 해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놔야 우리가 소중한 인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진이 잦게 일어나는가 규모가 클 것인가 라고 하면 아마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하겠죠. 일본에 비해서 안전한가 라고 물어보면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나라에는 규모 8의 지진이 덮쳤을 때 건물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많이 무너지지 않고 좀 무너집니다. 8이면 굉장히 큰 지진이니까요. 피해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걸 알자마자 특히나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머리를 가리고 책상 속에 숨고 그리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건물이 무너졌을 때 착착착착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 100여 명 이내로 피해를 최소화시켰어요. 어떤 지역은 규모 6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건물이 꽤 많이 무너지고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한 500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가 더 안전한 걸까라고 한다면 요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질학적으로 안정하냐와 어느 곳이 더 안전하냐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안전하냐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요. 경주와 포항에 있었던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6년에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건물 외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지진의 진동을 느꼈었던 게 딱 살면서 2번이었는데 경주 지진 때는 아예 느꼈어요. 그때 앉아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걸 보고서 뭐지? 지진인가? 구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높은 건물들이요, 옆에 버스가 숭 하고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도 건물 살짝 흔들립니다. 어떤 건물들은요,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건물 살짝 흔들려. 이거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지진인가? 배운 대로 했느냐? 저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지진인 거를 감지했을 때 탁 스탑돼서 얼어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 말은 위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사망자를 냈었던 지진들은 화재가 발생해서, 아니면 그 잔해에 깔려서, 이번 지진이 그런 상황이겠죠. 아니면 쓰나미 때문이었던 거지,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져서 거기로 사람이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지금 보는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화재 경보가 지금 트라랑 하고 울립니다. 솔직히 울리면 저랑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갑니다. 원래 투덜대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어떤 영화들이 가능하냐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화재 경보를 누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안전점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재 경보 일으킨다고 커다란 건물 폐쇄하겠어요? 안 합니다. 아무도 안 움직여요. 저도 솔직히 안 움직일걸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나 혼자 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뭐 호들갑 떨고 있어, 뭐 겁쟁이야,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욕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가야죠. 당연하지. 하면서 서로 투덜대면서 나가는 분위기,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한다는 거죠.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아닌 것 같아도 시킵니다. 그럼 이제 꼬맹이들이 책상 안에 들어가요. 숨어요. 그리고 줄지어서 탈출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얼마 전에 강화도 쪽에서 지진이 한번 있었습니다. 밤이었고요. 저는 그때 진동을 살짝 이게 뭐지라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자 진동 오는 걸 느끼자마자 안방으로 가서 했던 게 뭐였냐면, 위를 딱 보는 거예요. 위를. 뭐 했냐?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혹시 떨어질 게 있나 다시 한번 체크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진 경보가 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머리 보호입니다. 혹은 그래서 책상 아래 숨는 겁니다. 여기는 위에 뭐가 떨어질 것들이 굉장히 보니까 막 아찔하네요. 조명들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저 합판들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뭔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외벽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거에 맞아가지고 두부 손상이 있으면 크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숨는 겁니다. 커다란 지진이 좀 잦아들 때까지. 일단 1차적으로 그것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지진이 일어났다? 저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찡찡찡찡 경보가 울렸어요. 딱 봤어요. 그때 갑자기 주섬주섬 일어나서 책상 밑에 숨을 수 있느냐? 못하죠. 이거 누가 해야 되냐면요, 우리 부장님, 상무님, 사장님, 회장님 훈련하십시오. 한 번만 하십시오. 지진 경보가 울렸는데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일어나서 서로 웃으면서든 투덜대면서든 책상 아래 숨으라고 지시를 하시고요. 안 숨고 뭐야 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벌금 거두시고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숨은 직원 있으면요, 겁쟁이를 놀리는 게 아니라 포상을 주십시오. 그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지진은 생겨요. 그 다음에 피난 가방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내가 잔해에 깔릴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잠깐 대피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가지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마실 물 2리터 생수 2개 정도가 있는 가방이 문 앞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거랑 후레쉬랑 피난 가방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가족들이랑 유사시에 어디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좀 미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러프하게도 정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15일 간격, 보름일 때마다, 혹은 매월 1일마다 대전역 앞에서 만나자. 진짜 우리가 헤어지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 설정을 1년, 2년, 3년을 해놓게 되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게 되었을 때, 뿔뿔이 흩어졌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4일을 버틸 정도의 식량을 준비한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불감증을 가지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그걸 제고하자는 노력으로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딱 그 부분이요.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 일어났습니다. 튀르키예 지방을 보면요. 여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을 언제나 받는 부분입니다. 동쪽에서는 아라비아판이 계속 밀고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북쪽에서는 유럽판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프리카판이 아래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판이 만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힘은 받겠죠. 결국에는 어떤 순간에는 부러지듯이 혹은 이렇게 어긋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힘을 받는다면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던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는 큰 규모의 지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정화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힘을 받는 건 확실하거든요. 아라비아판은 계속 밀고 있고요.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누적됐겠죠. 응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힘이 작용하면 언젠가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씩 힘을 풀어주고 그 응력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경고들은 계속 있었겠죠. 이번이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 그 규모가 7.8이면 좀 커다란 지진입니다. 그런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위쪽에서 또다시 7.5 정도 규모의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요. 응력이 풀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합니다. 그런 여진과 다르게 아예 다른 곳, 지금까지 지진의 기록이 없었던 곳에서 유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땅의 지각판 전체가 지금 힘을 받고 있어요. 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팍 하고 부러지면서 진동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자기도 버티고 있었는데 그 진동 때문에 약해지면서 같이 부러지는 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유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모 7.8이었었던 지진 9시간 후에 규모 7.5의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기사들이 있냐면요. 다음번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스탄불에 커다란 지진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건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동아나톨리아의 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관측의 결과를 봤더니 북아나톨리아 단층에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 순서를 보면 힘이 어떻게 응력들이 해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위치가 거의 이스탄불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대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힘이 안 받는 상황이 아니고 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버틸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막 하고 한번 흔들어준 셈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또다시 커다란 지진이 하필이면 또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들이 있는 거고요. 참 말씀드리기 어렵긴 합니다만 아마 지진은 발생할 겁니다. 절망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을 받는 한 지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